the same dream. 끝없이 균열되는 차원과 뒤엉킨 시공간의 멀티버스가 열리며 새로운 존재들을 맞닥뜨리게 된 그는 과연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에게 맞서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MCU 페이지 4의 5번째 영화이자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의 2번째 작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청을 해주신 이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주제로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봉 첫날 첫 타임으로 감상을 했고요. 개봉 전부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던 것처럼 풀타임 IMAX 비율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IMAX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극장이 아니면은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IMAX관에서 봤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에 개봉하는 첫 대작으로, 제 기억에는 첫 대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첫 타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만석이라고 하더라도 좌석 띄어 앉기가 있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비워서 만석이었는데, 이번에는 좌석 띄어 앉기도 없어져가지고 진짜 다닥다닥 붙어서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근데 마블 시리즈가 그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항상 첫 시작은 관객몰이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제 뒷심을 많이 잃어가고는 하는데,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은 경우에는 평이 워낙 갈리고 있어서 뒷심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관객 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나이트 시네마님 덕에 500만 갑니다라고 하는데 500만은 넘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거는, 저는 딱 그 첫 상영을 보고 나오자마자 이거 1000만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그러면은 일단 1000만은 어렵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고, 지금 소대가리님이 500만 말씀하셨는데 500만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넘을 것 같고, 한 800만 정도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요거 녹음돼서 다 아카이빙이 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극장에서 내려갈 때 이 편을 다시 들어보면서 근접할지 그거 한번 보면은 또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카깡님이 800만은 갈 듯,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700만. 제가 이거를 여기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써주시면은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일 근접한 분한테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써드릴까요? 예, 극장에서 완전히 다 내려간 시점에 그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보자. 소대가리님 500만, 카깡님 800만, 붉은 눈의 뻐꾸기님 700만. 막 던지세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자, 왕방빵님이 748만. 야, 700이겠쥬라고 해놓고 이 뒤에 말 바꾸는 거 보소, 그죠? 자, 존씨님이 780만.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800만 할게요. 800만 하고, 메이드A님이 700만.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800만, 700만 이렇게 외출 수 있는 거는, 제가 말해서 맞춰봤자 저는 저에게 커피 쿠폰을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 슬픈 파랑 호이겐즈의 노랫소리님은 600만인데, 이분이 닉네임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극장 내려갈 때 제가 이분을 찾아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는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그냥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진짜 그 극장에서 다 내려갔을 시점에 이 회차를 다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수소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들은 고정릭이고 제가 다 안면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슬픈 파랑 호이겐스의 노랫소리님은 아마도 그 시점에도 이 닉네임이 아닌 이상은 제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접수를 했고,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완다비전을 안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시리즈를 안 보면은 내용 이해가 어려운 작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 전에도 블랙 위도우에서 한번 그런 언급이 잠깐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알면은 더 반가운 거지, 모른다고 해서 내용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후부터는 제가 줄이기 위해서 닥스2라고 얘기할게요. 닥스2 같은 경우는 완다비전을 안 보면은 완다가 여기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닥스1을 안 보면은, 닥스1은 어차피 드라마 시리즈는 아니니까, 어쨌든 완다비전을 봐야지만 100% 내용 이해가 가능한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질려하는 사람들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재밌게 봤지만, 이번은 내가 재밌게 봤는데, 앞으로 지금 드라마 시리즈 여러 개가 아직도 줄 서 있고 영화도 앞으로 여러 편이 나올 텐데, 이거 그럼 내가 앞으로 지금 챙겨봐야 될 게 몇 개야? 이렇게 벌써부터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그리고 이미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이 닥스2를 기점으로
마블 하차할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부터 스피커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서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드 A님도 해주시고 지금 매드 A님 같은 경우는 그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블 페이지 4는 아직까지 큰 재미를 기대하고 본다기보다는 어떤 대서사의 그 시발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 청할 때 기대하면서 그 관점 한번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감상평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카님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감상평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카카님. 그 전작 스파이더맨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멀티버스 개념을 도입한다는 데서 여기는 정말 산으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스스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전까지는 그 감독들이 되게 독립영화 감독들이란 초보 감독을 많이 맡겼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마블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인지 무슨 독립영화인지 그런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치. 되게 재미없었는데 이번 영화는 호불호는 확실히 있지만은 확실히 블록버스터가 뭔가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되게 마블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없었는데 저는 이번 작품을 내가 약간 기대도 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님한테 특별히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카카님께서 이제 피규어 수집이 취미셔가지고 이 영화의 그러니까 특히 이런 캐릭터 무비나 히어로 무비의 흥망성쇠를 그 피규어 판매량이나 예약 구매 그런 열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미리 좀 관측을 하신단 말이죠.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멀티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그 피규어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진 않아. 이게 왜냐하면 네. 피규어 시장이 그 엔드게임 이후로 마블 보면 완전히 까졌어요 이제. 핫토이도 출시하는 제품들 보면은 과거에 아이언맨들 재탕하는 게 많고 뭐 다시 신규 제품은 출시해서 소량만 찍어내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팔리니까 그만큼. 네, 피규어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좋지 않다. 옛날에 최악이었던 게 블랙 위도우 때였죠? 블랙 위도우 때 사전 예약 다 취소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블랙 위도우 때 많이 안 좋았고 네. 심지어 이터널스는 영화 영화 끝나고 나서 석 달 뒤인가 피규어가 처음 프로토가 나왔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잘 없거든요. 그럼 제조사조차도 좀 신경을 안 썼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캐릭터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나온 제품은 2가지밖에 안 되고요. 아이고야. 그럼 샹치는 어땠어요? 샹치 때? 샹치 때도 안 좋았죠. 쭉 안 좋았는데 네. 그나마 스파이더맨 때는 캐릭터별로 조금 살아나다가 닥터 스트레인지 근데 내가 갖고 싶은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쵸. 막 아이언맨처럼 막 이렇게 킬러 타이틀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영화 재미는 있지만 이걸 되게 소장하고 싶다 그런 건 없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5개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겠다. 네. 얘가 옷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언맨처럼 다 똑같잖아요. 그것도 얼굴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사실 박스는 좀 다른 거 5개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강님을 통해서 피규어 시장에서의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 대한 반응을 한번 청해서 여쭤봤습니다. 피규어 시장에서는 반응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드에이님 지금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어제 이어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감상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아메리카 차베즈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나올 페이지 4 그리고 그 페이지 4 이후에 페이지 5까지 연결되는 거에서 멀티버스에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할 수 있는 밑밥을 까는 용도로 개봉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바키매니아님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지 4 전체적인 작품 중에서 이제 페이지 3까지 있었던 인물들의 그 이후 이야기를 다룬 뭐 호크아이나 뭐 팔콘 앤 윈터 솔저 이런 작품 말고
뭐 완다비전처럼 이렇게 뭐랄까 그 페이지 4의 전체적인 그 핵심 키워드인 그 갑자기 기억이 나. 멀티버스. 네, 이 멀티버스에 대한 세계관의 설명을 하기 위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여긴 지금 떡밥을 막 던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스개로 말했지만 이 페이지 4를 재미로 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마블 팬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추어들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감상평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슬픈 파랑 호이겐스의 노랫소리님은 처음 스피커로 모시는 것 같은데, 요거 전체적인 감상평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600만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마블 팬은 아니고요. 네.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데 마블 시리즈가 좀 매니악한 편이라 진입장벽이 저한테는 좀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본 지인들이 완다비전이랑 로키랑 닥스 1편을 안 보면 감정선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걱정을 사실 했어요. 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완다가 느끼는 그런 모성적인 감정은 굳이 드라마에서 제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문어 나타났을 때 그 발코니에서 망토 두르고 등장할 때 좀 유치하네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후에 뭐 음표랑 음계를 활용했던 이미지도 재밌었고 그리고 요즘 영화들이 잘 하듯이 이제 특히 음악이나 영상 효과 활용해서 이제 감각적으로 잘 연출했던 것 같고요. 네. 스토리야 뭐 워낙 마블 시리즈가 가진 기본 내구성이 있으니 저는 좀 무난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킬링타임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 선행되어야 되는 작품들을 안 보고 보셨음에도 뭐 어느 정도 킬링타임용으로는 재밌게 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씬 중에서 그 왜 결혼식장에서 발코니로 망토 두르면서 뛰어내리는 게 조금 유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딱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됐다, 재밌다, 이거는 이 연출이 나온 이상 이 영화는 재미없을 수가 없다, 그 순간에 딱 느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음표 가지고 나중에 싸울 때 그게 좀 신선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저도 그냥 되게 좀 재밌네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다른 분이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초님으로 부를게요. 초님께서는 모르고 봤음에도 킬링타임용으로 그럭저럭 재밌게 본 것 같다라고 감상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이제 닥스 1이랑 엔드게임 정도만 봤었고, 뭐 완사비전이라든지 로키나 그런 건 안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마블 영화보다 원작을 되게 좋아하는데, 원작 팬으로서 되게 약간 팬 서비스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개념들, 예를 들면 인커전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뉴먼스라든지 다 이제 원작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런 걸 이제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드디어 얘가 이런 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원작은 예를 들면 만화책을 하나의 어떤 이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나오니까 다음 영화가 너무 기대되고 나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정말 많은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확장시켰고 더 이제 큰 그림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영화는 결국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좋았고요. 완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정말 원작처럼 완성이 됐고, 어떻게 보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스스로를 격리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원작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자신의 정체성과 힘을 얻어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여기 아메리카가 나오잖아요. 아메리카 자매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애가 굉장히 그 중요한 떡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멀티버스,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른 멀티버스로 갔을 때 너를 찾아보려고 했냐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멀티버스에 얘는 하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가 많이 없어요. 흔히 이제 원작에 나왔던 엄청 강한 캐릭터들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멀티버스에서 자기만 혼자 존재한다는 설정을 가진 캐릭터는 많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주워 들은 건데요. 그 원작 설정에서는 그 완다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완다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조를 하는데, 그 세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멀티버스에서는 유일한 공간으로 창조가 되고, 그 세계 안에서 태어난 게 그 아메리칸 차베즈다, 뭐 이런 설정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무조건 다 코믹스 설정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게 MCU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한번 귀추를 주목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 이번 영화에서 PC 관련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딴 영화는 PC를 주입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것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영화 스토리 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여 넣어놔가지고 거부감도 전혀 없고 이 정도가 또 굉장히 받아들일 만하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도 다 여자들이잖아요. 여자 송사숙자가 이렇게 해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도 없었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메리칸 차메즈가 성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그렇게 막 티가 나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엄마 요런 부부로 나오게 됐. 근데 세련되게 표현하셨다고 한 이유가 그 이상한 진짜 외계 행성 같은 곳에서 진짜 외계인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 종족은 그냥 여자들밖에 없는 종족이거나 아니면 여자들끼리도 생식이 가능한 종족인가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묘사가 돼서 저도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만, 일루미나티랑 싸울 때 완다가 굳이 남자 캐릭터들부터 먼저 끔살시켜버리고, 그것도 너무 허무하게, 엄청 강력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게 끔살시켜버리고, 누가 봐도 쟤들보다는 약한 애들 같은데 여성 캐릭터들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전투씬을 길게 보여주는 게, 그거는 제가 이건 좀 의도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싶어서 약간은 좀 거슬리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런 거슬림보다 캡틴 마블에 비하면 엄청 발전한 거죠. 그거 완전히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씬이 조금 저도 아쉽긴 했는 게, 아니 왜 찰스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이유가 없잖아. 예를 들면 그 스칼렛 위치를 멸치 멈추고 그냥 블랙볼트가 그냥 한 방 쐈으면 이기는 건데 그렇지 왜 안 간 거지? 근데 이 영화가 물론 이제 영화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만든 건 맞고, 이게 뭔가 세계를 확장시키고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세세한 부분에서는 조금 구멍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영화. 이제 그걸 덮을 만큼 장점이 크긴 하지만. 예. 매드웨이님이 일루미나티 인물들은 그 여성 캐릭터들이 더 강한 설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작이 그런 설정이 있나요, 매드웨이님? 원작은 아니고요. 그냥 영화 스토리나 파워 밸런스 같은 걸 봤을 때 일단은 캡틴 마블이 그 전투력 자체로만 보면은 캡틴 마블이 일단은 그 일장을 맞고요. 오케이. 그리고 캡틴 카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약간 방패빨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현실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정신력이 강해서 그런가? 정신력이 강하다기보다는 현실 조작 계통 능력으로 얘를 뭐 괴롭힐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냈다 힘으로 냈다 뭐 던지다가 이런 거밖에 안 되고. 그런데 오히려 블랙볼트하고 그 미스터 판타스틱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자체가, 우선 미스터 판타스틱은 고무고무잖아요, 능력이. 그렇죠, 루피죠. 그냥 현실 조작을 해서 그냥 몸 다 뜯어버리거나 뭐 아예 자기가 컨트롤 못하게 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블랙볼트는 봤다시피 그냥 입 없애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애초에 상성이 안 좋았던 것 뿐인 거예요, 이건. 그냥 상성의 문제지 뭔가 그런 PC적인 의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미스터 판타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힘캐가 아니라 지능캐이기 때문에 1초 만에 컷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블랙볼트나 누구냐 그 프로페서 X까지 그렇게 될 건 아니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프로페서 X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티어가 좀 다른, 이제 거의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정신계 능력이 가장 좋은 설정상 뭐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블랙볼트는 인간도 아니고요. 소대가리님이 220V 안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야 저게. 솔직히 저도 조금 걸리긴 합니다. 네. 입 없어지는 씬은 저기 매트리스 1편의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오마주고. 그리고 프로페서 X가 완다의 정신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동굴에 묻혀 있잖아요. 그게 처음 완다 비전에 보면은 계속 그 트라우마가 나오잖아요. 그 스타크 미사일이 눈앞에서 깜빡깜빡거리고 거기 잔해에 깔려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런 트라우마를 다른 멀티버스에 있는 완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설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 하나 느꼈던 게 저기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그 처음에 결혼식 씬을 나올 때 그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얼굴 쪽에 사마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거나 드라마 촬영할 때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CG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티가 안 날 뿐이지 거기에 CG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피부 관련해서. 근데 그 정도로 큰 사마귀를 그냥 볼에 달고 있는 거를 그런 아무런 CG 처리 없이 뭐 아니면 꼭 CG가 아니더라도 촬영 전에 뭐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영화 촬영을 했다? 이거는 뭔가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함? 난 요런 거 있어도 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충분히 연기 잘할 수 있고 이 캐릭터 잘 소화할 수 있어. 이런 당당함을 좀 표현을 한 건가? 그 배우 스스로가 좀 표현을 한 건가 싶어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처음에 그게 뭔가 좀 떡밥인가 싶었어요. 저 사마귀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나중에 영화 전개에 있어가지고 뭐 떡밥으로 사용된다 생각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그런 거 좀 좀 신선하게 봤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이 그 감독의 전작인 이블레드의 많은 장면들을 오마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팬심과 반가움으로 그런 오마주 장면이 나올 때마다 완전 막 열광을 하면서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카강님 지금 생각나시는 오마주 장면 몇 개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브루스 킴벨이 자기 막 자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블데드에 나왔던 장면이고. 그러니까 그 노점상에서 음식을 팔던 사람이 자기 뺨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쿠키로 나왔다가 이블데드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욕 엄청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크홀드가 그 차원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블데드의 네크로노미콘이라고 죽음의 책, 이 주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능이 똑같아요, 완전히. 그리고 디자인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표지 디자인이? 맞아요, 디자인 비슷하고. 그쵸. 맞아. 그리고, 닥스 좀비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좀비들 딱 깨어나는 장면도, 이블데드 3에서 그, 애쉬가 좀비들 딱 깨어나는 장면인데, 그 장면 똑같고요. 그리고 닥스가 문어괴물이랑 싸울 때였나? 잡혔는데, 그 손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봇대 뽑아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손이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기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블데드에 나오는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고 또 뭐 몇 가지 이블데드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오마주가 됐는데 몇 가지 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각각님? 저는 캐리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뭐 피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그 완다가 이렇게 폭주해가지고. 그러니까 닥스 2에서는 기름을 뒤집어 쓴 걸로 나오는데 그 캐리에서는 이제 피를 뒤집어 쓴 거죠. 돼지 피를 뒤집어 쓰죠. 그 되게 일부러 제 생각에는 감독을 샘 레이미를 고른 것 같아요. 이 작품하고 성격이 많이 맞으니까. 전작들하고 그 전에 찍었던 작품들하고 성격이 되게 맞으니까 일부러 이 사람을 고른 것 같아요. 전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결혼식장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문어괴물, 걔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어괴물과의 그 싸움이 그 옛날에 샘 레이미의 그 샘스파 시리즈에 나왔던 액션 시퀀스랑 굉장히 닮아 있어가지고 연출 돌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르간토스 맞아. 이 가르간토스가 저기 와디프에 잠깐 나오죠. 와디프에서는 그냥 쓱 지나가는 그 잠깐 나오고 지나가는 그런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빌런 중에 하나로 나와서 전투씬을 보여주죠. 닥스가 지금까지 5편 정도 나왔을 건데 영화에서 액션 시퀀스가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 편에서. 그치. 그전에 안 쓰던 마법 동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썼고. 맞아. 그러면서 진짜 더 크구나 이 사람이 감독이. 지금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 동작도 거의 다 그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 3부작에서 다 완성된 거였거든요. 그 뒤에서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창의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저기 우리 오이영 같은 경우에 그 여러 버전의 닥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다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각각의 개성을 너무 잘 표현을 해줬고 특히 그 좀비 히로 변했을 때 이렇게 어기적 기어가는 그 행동이나 어떤 좀비스러운 이런 행동들도 본인이 결국은 다 CG겠지만 모션 캡처 같은 거는 본인이 다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오이영이 괜히 오이영이 아니구나.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 그 생각을 했고 캐스팅도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캐스팅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아메리칸 차메즈 캐스팅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그 배우 자체 그 마스크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연기도 좀 통통 튀는 10대의 그런 연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어떤 힘을 숨기고 있는 그런 캐릭터의 연기를 아주 잘 해준 것 같다. 그래서 좀 다음 시리즈에 나올 때가 더 기대되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영화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레드카펫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그 사진 찍힌 거 보면은 영화에서만큼 이렇게 좀 안 예쁘게 보이는 배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렇게 되게 신경 써서 촬영되고 후보정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찍혔을 때는 별로인 배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 아메리카 차메즈를 연기한 분은 그냥 이렇게 뭐 시사회 자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찍힌 거 봐도 그냥 아메리카 차메즈처럼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 잘한 것 같다. 앞으로도 좀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대가리 님이 아메리카 차메즈라는 캐릭터 이름에서부터 뭔가 정치색을 많이 띠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몇 번 해주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은 제가 게스트로 초대 날려드렸으니까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이름에 아메리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소대가리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동할 때 그 별 모양으로 열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저 의상하고 전체적인 게 중남미 국가들 깃발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치. 네. 캐릭터 자체가 히스패닉계인 것도 그렇고 이름이 차베즈라 가지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세자르 차베즈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시죠? 예, 2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50년대쯤에 노동운동 하셨던 분인데 미국에서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아마 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네. 약간 그 캐릭터를 가져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과거 해상 신에서 보면은 농사 짓는 맞아. 민족이었고 왠지 뭔가 좀 그 정처 없이 떠돌잖아요. 난민 같은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딘가에 정착해갖고 뭔가를 배우는데 그 소녀가 나중에 자라면은 뭔가 혁명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복합적인 캐릭터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체게바라 얘기하시는데. 체게바라 같기도 했었어요. 체게바라 뭐 칠레 아이엔데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수대가리님이 일전에 저랑 사담 나눌 때 해주셨던 얘기가 그 다른 그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 멀티버스는 잘 없어. 너희가 특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뭔가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인 떡밥을 좀 언급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돈을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돈으로 주고 거래를 한다는 게 되게 자본주의적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다리가 맞으면은 그냥 뭐 해석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좀 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캐릭터의 여러 가지 설정들이 영화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애초에 원작부터 그런 설정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영화에서 부여된 어떤 설정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원작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느 정도 좀 노리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카카님이 아들 있으면은 며느리 삼고 싶게 생겼음이라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혹시 여기 리스너로 계신 분이나 스피커로 계신 분 중에서 요건 좀 별로였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뻐꾸기님. 저는 원. 맞아. 너무 쩔이었어. 무슨 슈프림 치킨인지 뭐시킨지 아무튼 그걸로 나오잖아요. 무슨 몰라 아무튼 소스로 스프림 맞아 수프림. 골든 슈프림.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수술 스프링은 좋은데 뭐 그럴 수 있다 쳐 좋은데 뭐 전작이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소스럴 스프링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무슨 뭐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그냥 완다한테 그냥 안내해주는 캐릭터로 전락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저러려고 지금 뭐 소스럴 스프링만 아는 비밀 저거 하나 전해주려고 제가 소스럴 스프링이 된 건가라는 느낌이 많이 강해서 약간 바지사장 그냥 딱 바지사장 느낌이라 좀 그랬어요. 게다가 동양인이겠죠? 동양인인데 느낌이 동양인 느낌인데 그리고 원래 이제 닥스 1도 사실 그런 그 흔히 그 화이트워싱이라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원래 그 닥스 1에 나왔던 에이션트 원이 그 양반이 원래는 이제 티베트에 있는 맞아 틸다 스윈턴인데 원래는 티베트의 한 고승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약간 동양인계 사람인데 원래는 그래요. 원래 그리고 카마르 타즈가 원래
티베트에 있는 곳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뭐 틸다 스윈튼이 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마블 이제 관련자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같으면 티베트에서 그렇게 티베트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인으로 나오면 중국에서 영화 보겠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직접 말했거든요. 네, 그 마블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웡의 모습도 사실 너무 좀 쩌리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딱 바지사장 느낌이라. 맞아. 네. 그리고 웡 좀 전에 소서로 스프림이 에이션트 1인데 네. 그 똑같은 그 소서로 스프림인데 그 파워 밸런스 차이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다가 초반에 몰입이 한번 확 깨진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은 그 스칼렛 위치가 저기 쳐들어가잖아요. 요새 쳐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마법 쓰면서 이렇게 막 막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포를 쏘는데 그 마법사들이 대포를 이렇게 손잡이를 막 돌려가지고 열심히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대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보고 약간 그 몰입이 확 깨지더라고. 쟤들 그 강력한 마법사들이 포카의 화라 선배 어디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좀 전체적인 시리즈 자체에 좀 문제 같은데 디테일이 너무 좀 이제 좀 떨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게 전체적인 건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나 그 저기 엔드게임에서도 그렇고 그 인피니티 워에서는 거기가 어디 와칸다로 가잖아요. 네. 아니 근데 무슨 창칼 가지고 싸워. 뭐 엄청난 기술력이 발전이 있고 엄청 하다면서 그냥 창칼 들고 돌진하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그 연출이 멋있어서 그냥 넘어갔던 거지.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사실 마블 자체가 그런 약간 디테일에 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빌런들이 너무 일회성이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근데 그러고 이번 영화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게 딱 느껴지는데. 그거 공부해야 그런 될 얘기도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맞아. 드라마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그치. 그것도 좀 있고. 지금 메디님께서 제가 아까 그런 장면에서 몰입이 깨졌다라고 하니까 카마르타지의 마법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진짜 제가 몰라가지고 배우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게 손에서 막 파이어볼 날리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1 때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그 카마르타지 마법사들이 나오는 그 다른 작품들에서 딱 느꼈는데 얘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법사보다는 마법을 쓰는 무술가? 그 전투 패턴을 보면 다 보이는 게 오히려 마법사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는 오히려 그 완다 막시모프가 좀 더 가까운 느낌이고, 그렇죠. 카마르타지 쪽 마법사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 마법으로 방패나 아니면 그 냉병기 같은 거를 소환한 다음에 그거를 휘두르는 이제 근접 백병전 전문가?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몽크 느낌이네요. 그죠? 네. 그게 좀 왜 그러냐면 이 마블 MCU에서 얘기하는 마법은 물론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자기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위의 존재에 의해서 힘을 빌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닥스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이 카마르타지 여기에 있는 마법사들은 근데 다 조금씩 이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설정인데, 여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몽크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법으로 막 뭐 파이어볼이나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닥스만 거의 그런 여러 가지 마법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냉병기를 소환하거나, 왜냐면 그런 신으로부터 이제 그런 존재로부터 힘을 빌려오는 거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해보면은 마블 영화에 말되는 건 하나도 없죠. 뭐. 그러긴 하죠. 아니 무슨 아이언맨 지가 왜 들어가 싸우는데 그냥 미래를 하나 넣었지. 옆에서 레이저 쏘고 활 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진짜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언맨 왜 지가 거기 들어가냐, 그냥 원격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런저런 그 설정의 허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더 마블 영화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있겠지만 비율로 따져보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맞아, 뭐 좀 그런 점도 있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정도지, 영화를 보는데 에이 저게 말이 되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애초에 영화 끝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나는 오히려 신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카카님이 아니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피규어만 좀 이게 발목 이렇게 들어가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카카님이 평소에 이렇게 영화 얘기할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을 관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진짜 감독의 능력이다라고 평소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번 작품에서 완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좀 허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볼 때만큼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것도 진짜 영화 제작의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보면서. 아, 맞아.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시죠. 맞아. 이게 슬랩스틱 같은 거 못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되게 좀 힘든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그리고 그 감독의 특유의 연출 스타일도 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약간 카메라 주행 이렇게 촌스럽게 막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에 좀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시종일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적응 못 해도 좀 지루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코미디 감독입니다. 아, 그치. 코미디 아니지. 이블데드도 약간 공포물이지만 그 코믹 요소가 좀 섞여 있는 작품 아닌가요? 2부터는 완전 코미디죠. 그쵸. 그 이제 마블의 진짜 문제는 이제 빌런들이겠죠. 그러니까 시리즈가 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파워 인플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그치. 타노스가 저는 너무 빨리 소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노스가 나온 건 좋아. 근데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에서 가지고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리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엔드게임은 너무너무 재밌게 봤지만 그러면 이 다음은 타노스보다 더한 악당이 나와서 포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멀티버스로 간 거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한 포스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워 인플레이적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다음 빌런은 그럼 대체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가 근데 있을까? 그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11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빌런은 강력하지 않았지만 영화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쵸. 제모 남자? 그래 장르를 어떻게 차용하냐에 따라서 영화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의 연출력일 뿐이지 꼭 강력한 빌런이 나와야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블은 시리즈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큰 이벤트가 항상 있을 거잖아요. 말이에요. 인피니티워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 좀 저는 조금 다음 역을 어떻게 갈지도 조금 이번에는 아마 시크릿 그 원작의 시크릿 워 이벤트를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오겠죠. 근데 시크릿 워는 까지 간다고 하면 아직 너무 약하거든요, 이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초사이언 14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메데이님이 뭐 셀레스티얼 얘기도 하고 뭐 헬라도 아깝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동의합니다. 헬라 캐릭터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그 영화 한 편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몰라요. 또 나중에 다른 멀티버스의 타노스랑 헬라는 살아있지롱 이러면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뻐꾸기님.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한강 아쉬운 게 진짜 좀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진짜 솔직히 동감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팬들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치. 사실 한 편 한 편이 개봉하고 드라마가 공개되는 순간마다 이게 다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뭐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고. 네, 초님이 아까 계속 마이크를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 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 죄송해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컴버배치가 그 도움 청하러 갔을 때 있잖아요, 올슨한테. 그때 좀 이상했거든요. 왜요? 이게 허술해서 그런 건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완다 주관하에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컴버배치가. 네, 마치 좀 거짓말하는 게 좀 허술해서 일부러 들켰나 했거든요. 원래 완다 캐릭터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차베즈의 이름을 얘기함으로 해서 들키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좀 허술했다, 좀 뜬금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그냥 허술했던 건가요? 그게 네. 다크홀드에 있는 주술 중에 하나가 그 드림워킹이 있잖아요. 네, 그쵸. 아마 드림워킹을 하다가 제 생각인데 드림워킹 하다가 다른 우주에서 우연히 차베즈를 보고서 그때 침을 발라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미. 허술한 게 아니고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가 알든 말든 상관없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뭐 닥터 스트레인지를 별로 뭐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뭐 얘가 알아봤자 어쩌겠어.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은 뭐 아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거고. 하필 날 찾아와? 이런 날 찾아와? 그러면 일부러 들킨 건가요? 약 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해버렸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교하게 그런 느낌이야. 속일 노력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좀 그렇죠. 얕봤다. 근데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죠. 기회를 준 거다? 나 좀 말려달라? 아니, 나를- 그거까지는 아니고. 나를 그냥 도와달라. 약봉보. 기회를 준 그러니까 걸 얘가 수도 알든 있고. 말든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영화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 아리아 스타크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뻐꾸이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냥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타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완다 굉장히 오만하잖아요, 지금. 완다를 니네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요. 그 전작에서 스파이더맨이 본인에 대한 기억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당연히 닥스도 날라갔겠죠. 뭐 예외 없이 다 날렸으니까. 근데 이번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 순서가 닥스가 먼저다. 맞아요. 개봉 늦었네. 시기가 잘못돼가지고. 네, 이게 원래 닥스가 먼저 개봉하기로 해가지고요. 네, 나만 그것 몰랐네.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찾아간 거였어요, 닥스한테. 멀티버스 오케이.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계속 그 스파이더맨 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니까 아다리가 안 맞았구나. 오케이. 그래. 그랬어야 이게 맞네. 네, 개봉 시기가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 이야기 흐름은 이거는 닥스가 스파이더맨 있기 전 맞아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고 닥스가 생각보다 너무 약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그 타노스랑 맞짱 뜰 때보다 오히려 더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닥스가 이제 티어로 보면은 지구에서 거의 최상위 티어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스칼렛 위치한테 아예 족밥이 되니까 물론 흑화된 스칼렛 위치는 거의 지구 최강급이긴 한데 근데 닥스가 뭐 아무것도 못 비비고 그냥 밀리는 것 같아서 특히 그 걔네 기지 있잖아요. 어디였냐? 그 뭐였죠? 말타즈. 예, 그 불국사. 예, 불국사에서 싸울 때 그때 자기 동료 마법사도 다 뒤져 나가던데 그거 못 막고 있잖아요. 닥스가 도망가기 바쁘지. 그래서 좀 파워 밸런스가 좀 조절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타임스톤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도 그렇지만 근데 닥스 기본적으로 닥스 자체가 그 노템이어도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원래 뭐 그냥 그 눈깔 있고 타임스톤 있고 비싼 책 그런 거 가진 닥스면은 아마 노템 타노스면 그냥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떠나도 스칼렛 위치도 그냥 자기 능력이 흑화한 것 뿐인데 너무 밀리니까. 근데 어떤 스칼렛이 다크홀드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닥스가 따라 먹은 거죠, 다크홀드.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건데 이 완다 비전에서 이 스칼렛 위치가 좀 각성을 하나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안 봐가지고 각성을 합니다. 힘을 우문자 같은 것도 먹고 오란다. 그래요. 각성을 합니다. 거기 나오는 마녀에 의해서 더 능력이 흑화가 깨어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 다크홀드 그 손끝이 검었잖아요. 그게 그 흑화된 그 증거거든요. 예. 그래 지금 만약 완다가 타노스 훨씬 되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겠죠. 노템 타노스면 완다가 그냥 잡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아리아 스티커님이 어떤 유튜버가 그러던데라고 했다가 붙였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원래 완다가 타노스보다 더 높은 그걸로 설정된 거라고. 티어가? 그 지구에 있던 애들로만 따졌을 때 아마 지금
그 영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치면 스칼렛 위치가 제일 강할 거고요. 그다음 캡틴 마블이 질 거예요. 캡틴 마블이 뭐 물론 그 다른 세계에서도 졌지만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PC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그 캡틴 마블 1편 그 영화 자체가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별로였어. 너무 재밌고 그 영화 자체만 딱 놓고 봐도 너무 아니 별로여가지고. 사실 그 영화가 진짜 잘 됐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치. 그냥 마블이 아니라 캡틴 마블이잖아요. 그치. 다음에 이름이 마블이야. 다음 아니 캡틴이야 캡틴. 다음 캡틴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아먹으니 다음 캡틴으로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다음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캐릭터들 간의 밸런스는 그냥 이제 영화도 그렇고 원작 코믹스도 그렇고 볼 때마다 그냥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영화만 그전에는 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하나 호크아이가 토스에 싸우면 말이 됩니까? 맞아. 팔 들고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호크아이 그거 솔직히 맨날 마블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호크아이랑 팔콘 왜 나오냐고. 그냥 마블 호크아이 선배님한테 너무 아이언맨 슈트나 입히지. 어떻게 우리나라 예비구해졌어요. 맞아. 그 마지막에 샬리스 테론은 캐릭터가 뭐예요 그러면? 도루마보의 조카입니다. 도루마브의 조카요? 네네. 맞아. 그 존시님이 나중에- 말씀해주셨는데 클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원작에서는 닥스랑 결혼을 하고 마지막에 닥스가 깨진 시계를 고치잖아요. 그 말끔하게 고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좀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봤는데 원래 있던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게 그 시기를 고침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그렇게 연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한 정리의 액션이었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클레아와의 훈리를 도모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시간과 시계라는 게 굉장히 그 닥터 스트레인지 1, 2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나오거든요. 네. 닥터 1에서는 이제 시계가 부서진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그대로. 물론 그게 의미가 여자친구 레이첼 웨가담스가 선물해 준 거라서 의미가 크기도 하겠지만 그게 이제 다시 닥스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사실 1에서는 손을 고치러 간 거지 마법사가 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결국 거기서 손을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삶이 틸다 스윈튼처럼 좋게 끝날지 안 좋게 끝날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그 자신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손도 안 고쳐요 결국에는.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말까지 시계를 차고 있는데 결국엔 이번 편에서는 시계를 고치잖아요. 그렇죠. 시계를 고친다는 의미가 제 생각에는 이 당근마켓 사라고. 레이첼 웨가담스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이제 버렸다는 거죠.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정말 영웅으로서 그러니까 히어로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찾은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과거의 자신 스트레인지라는 삶을 버리고 이제 완전한 어떤 이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로서 완전히 우뚝 섰다. 완전 결심이 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당근마켓이 웬 말입니까? 당근마켓이 진짜. 월광법이야. 여친하고 헤어지면 시계를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고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비싼 시계니까 그러죠. 진짜 몇 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제 스칼렛 위치가 나올까요? 계속? 무조건 나오는 게요. 죽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오겠죠. 인터뷰로 스칼렛 위치가 어떤 식으로 재등장할지에 대해서는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칼렛 위치 이대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캐릭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 최애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칼렛 위치도 캐릭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맞아. 이제 스칼렛 위치가 이제 왜 스칼렛 위치인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매지션이 아니라 왜 위치인지가 나왔 이게 정체성이 이번에 완전히 확립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굳이 놔줄 필요가 없지 않나 마블 입장에서. 원래 스칼렛 위치라는 단어를 그동안 못 썼잖아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아, 그랬나요? 그래서 이번에 몰빵해서 다 한 거라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닥스 2지만 사실상 주인공 완다잖아요. 스칼렛 위치가. 그래서 그냥 걔한테 몰빵해서 그냥 준 작품이라고 그런 얘기도 봐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스칼렛 위치의 아이들이 보고 있는 TV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스칼렛 위치와 그 세계에 있는 완다가 만나서 내가 뭐 사랑 많이 해줄게 하고 막 오열하는 그 장면
장면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게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TV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 딱 보자마자 약간 이거는 그 소대가리님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저게 무슨 은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서 차 타고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욕망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그 마녀가 자기가 제일 아름다워지고 그 왕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백설공주를 제껴버리고 자기가 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이제 백설공주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완다와 스칼렛 위치의 이야기를 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백설공주를 틀어놨구나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서 엄청 뿌듯했어요. 나도 드디어 이런 거 하나 잡아냈다. 나도 드디어 소대가리님처럼 이런 거 할 수 있다. 막 엄청 막 뿌듯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그 해설 영상을 올리는데 그런 비슷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백설공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아이템이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이 닥스2에서도 거울이 되게 중요한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 닥스가 생성하는 그 거울 속에 가두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스칼렛 위치가 초반에 그 성에 쳐들어갔을 때 거울에서 사다코처럼 이렇게 링처럼 기어 나오는 장면도 있고, 그 뭔가 반사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물 위에 있으면 다 막 빨아들여 버리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울을 이용하는 마녀다라는 게 겹쳐서 백설공주를 이용한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설들도 있어가지고 이건 감독의 디테일한 내공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딱히 이 닥스2의 경쟁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오늘 그 사전 시사회를 했었던 범죄도시2 밖에는 없죠. 사실 이 범죄도시2도 사실은 국내 한정이고, 국내에서는 물론 범죄도시2가 흥행을 하겠지만 글로벌로 따지면은 닥스2의 잽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잘하면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1000만 넘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거 모르겠다. 근데 다회차가 없어가지고 1000만 원 될 것 같아요. 다회차가 없어서 저희만 한 3번 보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좀. 근데 1000만이 가려면 영화관에 평소에 안 가던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가족 단위가 많이 봐줘야 돼서 근데 가족끼리 보긴 좀 그래. 이게 그리고 10대 20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치. 그럴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10대 20대 애들이 샹치를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샹치를 좋아하고 이걸 안 좋아해요. 완전 샹치는 나랑 신선하지 그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룡 액션이 지금 애들한테는 처음 보는 거고, 이런 식의 영화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서양향이 안 맞나 봐요. 아니 저는 샘 레이미가 너무 올드한가? 아니 샘 레이미도 그렇고 내가 나이가 들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맞아, 애들이 웃지도 않았어요. 저는 10대 애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서 봤거든요. 네. 웃지도 않아. 웃는 것 거의 다 늙은이 저 같은. 늙은이라니. 저 완방빵님이랑 저랑 동갑으로 하는데 저희 늙은이라고 자칭하지 맙시다. 근데 진짜 웃는 거 대충 들어보면 다 아저씨들 웃음밖에 없었어요. 그랬구나. 어린애도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야, 그 피자 가게 아저씨 나올 때 빵빵 터져야 되는데. 안 웃더라고 애들. 모르더라고. 입을 대도 맞아.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카카님이랑 소대가리님이 로스 킴벨 아저씨 얼마나 유명한다. 그 아저씨가 삼스파이도 다 나오시죠. 맞아. 거의 그 샘 레이미 사단 중에 한 분이라 가지고 샘 레이미의 작품에는 거의 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스파이더맨 아마 샘 레이미 2000년대 초반 거니까 그런 거 알지도 못할 거고 보지도 않았을 거고. 진짜 많이 늙었더라고요. 누가요? 그 휠체어 타는. 내가요? 프로페서 X요? 어르신. 저는 그래서 솔직히 프로페서에서 나올 때 약간 눈물을 흘릴 뻔했거든요. 와, 드디어 다시 나오는구나 영화관에서. 아니 왜냐면 저기 마지막에 로건을 찍고 이제 누구냐 그 배우 휴잭맨이요? 휴잭맨이 이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침착맨으로 들었어. 넥슨은 안 한다 그랬는데. 휴떡맨. 근데 이거는 아까 뻐꾸기님은 프로페서 X가 너무 반가워서 눈물 흘릴 뻔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안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면은 로건에서의 퇴장이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을 나왔어도 메거보이가 나왔어야 됐을 것 같아. 그렇지. 다른 그래서 멀티버스니까. 그래서 그냥 이번에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나이가 이제 연기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팬 서비스 차원으로 한번 나와주신 게 아닌가. 실제로 휠체어 타고 다니신 건 아니겠죠? 너무 고령이. 나는 살아 계시는구나 이랬는데. 아니 완다 머릿속에서 걸어 다니시잖아요, 두 발로. CG 아니에요. CG. 걷는 걸 CG로. 그 배우가 패트릭 스튜어트인데 나이가 벌써 40년생이시네요. 40년생. 그럼 80이 넘으셨다는 건데 나오기 힘드시지 않을까? 저는 팬이 아니라서 그 마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저는 한 카트 되게
전에 우리 사담 나눌 때 얘기했었는데 넥타이 그 매는 장면, 그 장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인상 깊으셨는지. 아, 그 한번 맞추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길이 조절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 무슨 자동으로 이렇게 감기거든요. 마법으로 하죠. 자동으로 감기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길이 맞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굵은 거, 얇은 거, 이렇게 카메라에 그 카트 한 카트 딱 나오던데, 아, 이게 이 영화 주제인가 싶더라고요. 이 균형 맞추는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이거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 이렇게 시작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반 장면이라서. 저는 멀티버스 이거 좀 아쉬웠던 게 좀 생각난 게 로키나 아니면 이제 스파이더맨 보면은 다 같은 로키고 같은 스파이더맨이죠. 배우들은 다 다르잖아요. 뭐 심지어 뭐 악어가 로키로도 나오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닥스도 같은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닥스 역을 멀티버스에서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여자 닥스가 나온다든가 예.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재밌었을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저 그리고 아까 그 닥스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네. 저 이번 영화 보고 되게 느꼈는데 컴버비치 얼굴이 되게 피규어가 생긴 거예요. 아, 맞아. 뭔가 이 착장이 너무 그 사람이랑 찰떡이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죠. 코스튬이 근데 얼굴 자체가 뭔가 피규어 같아.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치. 캐릭터가 너무 완벽하다. 맞아요. 만약에 멀티버스로 누군가가 다른 배우가 닥스로 나왔을 때 설득될 수 있을 만한 배우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마스 미켈센 아시죠? 마스 미켈센. 배지 미켈슨. 그 양반이 하면은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은 닥스 1에서 악당이어가지고요. 원에서 악당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양반이 나오면은 그냥 멀티버스에서는 그 1편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게 이제 또 나는 닥스고 뭐 이런 좀 재밌는 설정이 되지 않았을까. 아, 디카프리오도 어울린다. 분장 시켜놓으면 어울릴 것 같아. 그나마 떠오르는 게 아니, 디카프리오는 안 돼. 맞죠. 나오면 여자 꼬실 거거든. 원래 잘 꽂아요 닥스가. 그 사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DC 슈퍼맨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아, 헨리 카벨. 헨리 카벨. 그 양반을 왠지 주먹으로 다 때려잡을 것 같아. 마법 안 써도 될 떡대가 거. 너무 커가지고 그 양반은 떡대가 너무 커서. 그리고 저는 고백하는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고백하는 마지막 장면? 이제 누구냐 저기 레이첼 마그담스한테 고백하잖아요. 네. 그 스트레인지가 그 장면이 이제 이제 알잖아요. 사실 관객들은 저거 잘 안 될 줄. 그래서 그 장면이 슬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스트레인지인가 스트레인지로 해서 삶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나는 메이첼 메가담스 결혼식장 간다길래 이거 뭐 갑자기 야외 결혼식 하는데 비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힘 많이 주더라고요. 대녀친 갑자기 결혼. 떠올랐는데 스티븐 시갈이 하면 어떨까요? 최고죠. 못 꺾는 장면도 나오고, 그죠? 바로 꺾어야지. 다 꺾어야지. 관절은 다 꺾어야지. 자, 그러면은,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감상평 한 번씩 듣고, 마무리 멘트 하고, 방송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카카님부터 마무리 멘트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블 영화가 좀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 감독이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보고, 다음번에 샘 레이미가 또 한 번 맞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길레르모 델 토로 정도급 감독이 맡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신인들 이상한 애들 맡겼다가 이상한 영화 만들지 말고 검증된 감독들 좀 찍어본 감독들 맡겨가지고 제대로 찍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뻐꾸기님 마무리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작 팬도 그렇고 기존 팬들도 만족하는 영화고 다음이 또 기대되게 하는 영화고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시계 장면도 그렇고 레이첼 메가담스의 고백하는 장면도 그렇고 결국 저는 닥스의 영화로 봤거든요. 그래서 참 감독이 대단하고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이제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다음은 누가 나올까 어떻게 될까가 또 이 영화 보고 나서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기대가 되는 하지만 역시 그들만의 리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수다가림도 말씀 한번 청해볼게요. 저는 항상 네가 칼자루를 쥐어야 된다. 라는 그 대사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 항상 독단적이었던 건데, 독단적이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멀티버스에서 왔던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 능력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맞죠. 네가 컨트롤 못하니 내가 뺏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믿어주잖아요.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쵸. 그렇게 좀 성장하는 영화로 봐도 되게 재밌는 영화지 않았나. 다양한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동감합니다. 자, 그 완만빵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저도 아까 소대가리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닥스가 어떻게 리더로서 이제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메리카 차베즈 잘 이끌고 잘 성장시키는 캐릭터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보면은 스파이더맨을 잘 안 믿어주고 하다 보니까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갇힌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 멀었구나 닥스도. 왜냐면 이게 시기가 그리고 이게 앞시기였는데 왜 오히려 지구에서 같이 싸웠던 스파이더맨을 안 믿어주고 저 어린 꼬맹이는 믿어주고 좀 이건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물론 연출의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가장 이렇게 이제 또 10여 년간 쌓아서 뭐 대악을 또 처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대장격일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건 솔직히 재미는 점점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물론 보겠지만 그쵸, 보시러 가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작품은 너무너무 재밌게 봤지만 진입장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에 개봉하는 토르 러브 앤 썬더도 개봉 첫날 첫 타임 오픈런을 어김없이 하게 될 것 같고, 그 뒤에 나오는 작품들 다 개봉할 때마다 다 챙겨 봐가면서 열심히 그 이슈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러브 앤 썬더에서는 과연 어떻게 제인이 그 토르의 권능을 이어받게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멀티버스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거기서는 또 어떤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닥스2는 닥스2대로 저희의 그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고 다음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은요, 녹화되어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 내용이 다른 멀티버스에 있는 나의 모습이다, 이런 그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멀티버스에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지 기대를 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꿈속에서 드림워킹 하세요.